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새로운 한 주를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이렇게 양시장의 대장주들이 제 몫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주마 기수들 나와 있는데요.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월요일에 강한 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네.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기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시에서 일어난 표정은 일들은 별로 기분이 안 정말 좋으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웃으세요? 제가 네. 웃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바닥을 통과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을 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수급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래소에서 장중 우리가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외국인은 현물 매수 중이었는데 동시호가 때 1,000억 정도를 팔아가지고 네. 경가기는 700억 정도 매도로 나온 거고요.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4,500억 매수인데 여기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금융투자가 4,3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고 있지 않을 조금 네, 손이 빠른 투자자에 속하기 때문에 금투가 4,300억. 그런데 이게 금투는 일반적으로 그 선물, 외국인 선물과 연동이 많이 되는데 외국인 선물이 오늘 장중에 5,00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네. 지금 5시 한 30분 현재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를 다시 감은 거죠. 다시 판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 그런데 증시에서 일어난 일 치고는 괜찮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증시의 끝 혹은 더 안 간다 했을 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이 이렇게 올라도 어느 하나 좋아하시고 흥분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금 3% 올라봤자 어떻게 내가 어떤 거 못하는 거 똑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서도 아직은 6만 원대는 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할 때까지 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PBR 지표상으로 좀 싸기도 하고요. 네. 이익이야 조금 3분기랑 스테디하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뭔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HBM이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조금 있을 뿐인데 네. 이전에 그런 뉴스라든지 플로우가 나왔을 때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거든요. 증시는요 이런 뭔가의 하나의 뭔가 트리거가 있을 때 움직이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오늘 그때 움직인 거거든요. 움직였으니까 긍정적이다. 맞습니다. 네. 센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에 물론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연구원님 오랜만에 저희 경주마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신 날 강한 상승세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제가 올 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많아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참 다행이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장막판에 동시호가 때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장중에 그렇게 꾸준한 매도세가 진행되지 않은 것만 해도 약간씩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뭐 매도가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승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일부 자동차, 철강, 금융주 제외하면은 광범위하게 올랐던 점이 확실히 조금 바닥 신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외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난 주말 중에 미국에서는 10년물 금리가 한 7bp 정도 떨어졌고 네. 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미국 그 재무장관 지명자가 관세에 대해서도 약간은 점진적 관세 부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매크로 환경도 약간은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하단은 자꾸 올라가기는 하는 것 같다. 참 좀 다행한 일이죠. 그동안에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반대급으로 오늘 상승률도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반등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시각이 비슷하네요. 미장은 굉장히 강했어요. 또 주춤하는가 싶더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도 너무너무 강한 상황이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주에 뭐 지속적인 뭐 많은 자극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미국 증시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M7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을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뭐 조금 괜찮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 또는 2% 정도의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네. 얘기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일부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급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미드캡 또는 뭐 스몰캡. 그러니까 약간의 중소형 기술주들도 아니 중소형 주들도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호재 기사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같은 이러한 섹터를 테마성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업종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시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거의 하드웨어에서 일부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일부 암호화폐 이러한 시장들이 지금 큰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다양한 어떤 자산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이제 내각 인사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일부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2월에 FMC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이다 또는 25bp 금리 인하다 정말 지금 박빙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시장에 앞으로 또 변동성을 줄 요인으로 우리가 작용할 것 같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시장 정리 조금만 더 해보죠, 박 부장님.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내에서도 비중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삼성전자 비중이 준 게 오히려 좀 뭐랄까 부담을 좀 덜지 않았나? 코스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시장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5.7% 정도 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4.2% 정도. 그러니까는 이 세 개 합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시총 상위주들 종목이 다 그래도 꽤 선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네. 하이닉스는 약간은 플러스로 되긴 했지만은 저는 삼성전자 역할이 저는 오늘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우리 시장의 느낌은 뭐냐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은 이끌어줘야지 소부장이든 다른 기술주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과연 젠슨항의 그런 뉴스가 삼성전자를 오르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 외국계도 조금씩은 매수가 조금씩은 보이는 겁니다. 네. 물론 종가상으로는 또 뭐 다른 역할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역할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는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뜨겁긴 했지만 다른 섹터 2차 전지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꽤나 컸습니다. 오름폭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유럽의 그 노스볼트라는 셀 업체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경쟁 강도가 낮아졌다라는 그렇죠.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훈풍으로 작용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의 뭐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자체가 일단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이고 2대 주주가 골드만삭스예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번 파산 때문에 뭐 하나로 따지면 약 한 1조 원 정도 손실이 어느 정도 뭐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보면 BMW와 계약을 맺었던 게 이제 파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삼성 SDI로 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과거에 BMW가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 노스볼트와 이제 BMW가 이제 결별을 하고
그 이후에 노스볼트가 일부 수율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 기술적인 면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의 네. 파산이 벌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실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지금의 어떤 중국 기업들 특히나 뭐 CATL이나 아니면 BYD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러한 어떠한 뭐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각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유럽에서 물론 수율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유럽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자체도 파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좋아지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옥석가리기가 또 나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뭐 중국 기업 자체가 워낙 뭐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 가격 경쟁은 또 어떻게 심화될 것인가. 네. 이게 더 이제 점차적으로 심화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 반 또는 기대 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뉴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은 의원님, 그 코스닥은 이제 700선 눈앞에 두고 있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지만 기관이 상당한 매수 주체로 나섰단 말이죠. 예. 연말 장세를 보는 데 있어서 기관이 매수 주체로 강하게 등장한 거는 좋은 신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좋은 신호. 금방 빠질 자금들입니까? 기관은 연말이면은 클로징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이게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기관들이 움직인 게 나머지 기관들이 다 따라가는 형태까지 가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계속 어려웠던 거는 결국은 외국인 매도였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사진 않더라도 적어도 매도를 멈추는 정도 단계는 가야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 좀 더 큰 의미는 기관 자금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매우 잔잔해지고 있다. 뭐 아직 뭐 이후의 상황이 다시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관 자금은 연말보다는 연초에 좀 더 힘을 많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박 부장님. 네. 지금 중국 BYD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기존의 LFP의 단점을 보완한 이걸 공개를 했어요, 배터리를. 그러면 우리 한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NCM 3원계 배터리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악재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얼만큼 침투를 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 생소한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못 같은 것을 뚫어서 NCM 배터리에서는 곧바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블레이드 배터리에서는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중국에 있는 약간은 주행거리 짧은 LF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을 했다. 그리고 BYD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간은 우리 청라 사태 때문에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조금 그렇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아마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분간은 바로 앞서서는 이런 거가 우리의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좀 기술적으로 쫓아오고 있다. 특히 CATL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CATL 같은 경우가 미국에 직접적인 공장을 세워서 IRA를 회피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삼성 SDI 그 노스볼트 얘기까지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제 노스볼트 그 파산이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으면은 LG 엔솔이 안 오르고 삼성 SDI만 올랐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LG 엔솔도 3%, SDI도 3%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다른 2차전지 업체들 다 올랐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은요 2차 전지 전체에 베팅이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CATL 이슈, 뭐 BYD 이슈, 뭐 IRA 뭐 폐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름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빠져서 딥밸류 영역에 있을 때는 그 우리가 볼 때 조그만 호재, 솔직히 이게 산업을 뒤엎을 만한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조금만 건드려도 빨리 오르는 것처럼 마치 삼성전자가 그 HBM3E 젠슨왕에서 학위 수여식 때 기분 좋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그건 아니긴 하겠지만 네. 학위 수여식 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3%를 오르는 이게 최근 시장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입장에서도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움직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미국발 악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 세액 공제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폐지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예. 가장 트럼프 당선에 피해를 본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강세였고요. 단순히 저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한 게 현재의 주가였겠죠.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건 대체적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 지가 몇 년 됐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겠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는 분명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반영했던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노스볼트 사태를 통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유럽에서 2차 전지를 육성하려면 지금의 수요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당연히 2차 전지를 자체 생산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노스볼트였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도로 전기차가 팔리는 뭐 내연기관차랑 전기차가 팔리는 게 유럽에서는 지금 한 8대1 대충 그 정도쯤 되는데 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를 위한 규제 드라이브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보조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유럽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라는 큰 시장을 다 내주고 유럽이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당연히 유럽 업체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100% 다 유럽 업체만 그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내년부터 유럽의 규제상으로는 한 8분의 1 정도만 팔리던 전기차 비중이 네. 한 4분의 1 정도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 규제가 탄소 배출량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BYD가 실험실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화재의 가능성이 컨트롤되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된 BYD 전기차들이 그럼 화재가 정말 하나도 안 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험실 결과만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기술적으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게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기대하는 게 트럼프 정부가 당연히 한국의 2차 전지한테도 불리한 걸 하지만 한국을 더 세게 때릴까 중국을 더 세게 때릴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약간은 반도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시피 네. 약간은 기술 장벽 치는 것 같은 효과도 장기적으로 지나 보면은 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악재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만 호재들을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거는 한국 기업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합작으로 그럼요. 네.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 뭐 물밀듯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중국 업체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쫓아올 수 있지만 시장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12월 초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 주가가 조금은 더 업사이드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주요 셀메이커들이 지금 만약 IRA가 폐지가 된다면은 지금 연말에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실적으로 12월 데이터에 우리가 묻어서 나온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룸은 조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GM이라든지 기타 회사들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 데이터를 12월째 확인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죠. 정확하게 짚어보죠, 박 팀장님. 네.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뭐라고 또 기대감을 불어넣은 겁니까? 그놈의 젠슨왕 아저씨가. 예, 일단은 뭐 일단 퀄 테스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지금 저 이 뉴스가 사실 과거에도 몇 번씩 나왔던 이제 뉴스이기도 하고 네. 지금의 그 젠슨항의 여러 그 워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재빨리 퀄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게끔 나는 충분한 그러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이제 지금 전달되고 있는 뉴스 제목이긴 한데 네. 사실상 젠슨항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르겠어요. 그 의미에서 이런 뭐 어떠한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자리에 어떤 뭐 위상일까요? 뭐 그런 거를 또 차치하고 나서 우리가 좀 본다면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부 마진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일부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일부 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마진율을 좀 건들고 있었는데 네. 과거에 그런 높은 마진율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그 안에 있어 여러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한 어떤 전략을 좀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 아직도 이제 퀄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일부 중요한 구간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네.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고무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오늘 먼저 얘기한 거 조금 더 진전된 것 중에서 네. HBM, 삼성전자 HBM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그렇죠. 절차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왜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들기를 뭐 갑자기 제가 뭐 이의제기라도 하실 줄 박 알았어요. 부장님 다음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일단 이 뉴스에 오늘 반응을 한 건 맞잖아요. 반응한 건 맞고요. 일단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뉴스가 나와서 오늘 3%나 움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그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을 삼성전자가 언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언급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패스트트랙 통해서 빠르게 하겠다. 근데 아까 박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젠슨왕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벤더들한테 좀 싸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빨리 치고 와줘야 그들 입장에 마진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삼성의 매기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삼성이 들어오면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삼성 들어왔어. 너희들 긴장해. 그렇죠. 약간 이런 거군요. 뭐 일각에 따라서는 그 단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벤더가 다양화되는 것 자체는 CEO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좀 어느 통해 가지고 오늘 네. 시장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박 팀장님. 네, 제가 지금 사실 뭐 이 H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뭐 HBM 3E 8단, 12단 이러한 부분을 지금 퀄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11월 초에 아마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젠슨항이 SK 하이닉스에 6개월을 좀 앞당겨달라, HBM4에 대해서 앞당겨달라라고 얘기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사실 집중되고 있는 블랙웰이에요. 블랙웰에 대해서 2025년 수요가 좋을 것이다. 2026년에 대한 전망도 우린 밝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블랙웰 다음에 나오는 모델이 루빈이라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는 블랙웰도 블랙웰이지만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SK하이닉스 넘겨주고 네. 다음에 HBM4부터 루빈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도 일부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분명한 건 정리가 다 안 됐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 발표의 기대감을 높이는 여러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원 연구원님, 요즘에 달러 강세 계속해서 언급이 됐지만 이게 원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강세인 건 아니고 전반적인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다 강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108을 찍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트럼프 전략이 주요하게 먹히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는 강달러를 얘기하는 거니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도 그렇고 뭐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좋은 것만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주로 내세우는 정책이 감세 정책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이죠. 그러면 감세도 관세도 사실 강달러 요인이에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물가가 올라간 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금리를 못 내리고 오히려 올리겠죠. 올리게 될 네. 가기 쉽고요.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질 거고요. 이건 또 강달러 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정책을 다 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든 미국만 강해지고 미국한테만 다 좋은 일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왜냐하면 아직 실제로 정책이 시행된 게 아니라 그 워딩을 가지고 그걸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게 뭐 이런 미국과 한국 간의 뭐 미국과 여타 증시 간의 뭐 가격 차별화 그리고 달러와 여타 동아들 간의 가격 차별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결과물이 지금의 강달러라고 보이고요. 계속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까지 강한 상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강달러가 아니라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 물건을 더 해외로 잘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이면에 있는 펀더멘털 자체도 지금 이미 미국은 좋고 나머지 여타 국가들이 좀 힘든 상황이 다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렇게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수급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안 좋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되면은 환율 입장에서 1,400원이 좀 깨져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4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오늘 장중에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좀 빠지면서 지수가 오르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텐데 워낙 달러가 강하고 지금 108인가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경험적으로 여기서 달러가 내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내일 빠지던 혹은 지수가 내일 빠져버리든 이게 하나의 역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수가 하단권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요. 조금 저는 하루 이틀만 좀 보고 확신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 하루 보고 이것이 지금 방향을 터난 것 같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 것 같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경기가 미국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소위 유로 약세가 더 심화되는 거고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굉장히 난제에 빠져 있는 듯한 유럽 경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유럽 경제를 얘기를 할 때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자동차 산업의 뭐 정말 절대 강자였던 독일이 최근 너무나도 이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부터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거의 뭐 성장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침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ECB에서는 또 12월에 50bp 빅컷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환율에 대해서는 정말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수 있겠으나 좀 강달러는 약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자국 기업 우선주의나 뭐 감세 정책, 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결국엔 미국에 있는 내부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고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너무 강달러의 이러한 영향은 조금은 자국 기업에게 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방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GDP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 자체가 한 5%에서 6%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지금 3%까지 낮추겠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2028년까지 그런 부분을 낮추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국채나 이런 부분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국채 가격 상승을 일부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또 10년 국채 금리나 이런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셈법이 약간의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네.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네.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해서 그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여러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집권 2기 내각 계속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아닙니까? 예. 어떤 인물이고 이 스콧 베센트를 지명함으로써 그럼 달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금융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IRA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한다기보다는 조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한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된 관심은 IRA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내각 자체가 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로 흘러가는 거를 뭐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람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지명 이후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관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약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인플레를 나머지 트럼프의 정책들, 뭐 그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억누르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변도에 다 미국에 유리한 정책은 다 할 거고 미국에 불리한 건 하나도 없을 거고, 약간 이런 너무 장밋빛 전망이 도취되는 것보다는 네. 현실주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물가나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약간은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월가 출신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되게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IRA 하면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를 가기 위해서 이 재무장관도 일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 부장님. IRA 축소나 개편 가능성이 커지는 거는 일단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주가에 반영을 했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한 거고, 네. 지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까지 2차 전지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분기 실적 발표와 트럼프 내각 인선 이후에 출범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실적을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IRA 축소 강도보다 덜 축소가 되게 되면, 네. 그리고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면은 2차전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시간이죠. 1월 20일 정도인데 지금 11월 25일이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뭔가 시장에서 알려지는 시기는 1월 20일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2월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난 시기에 된다면은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이 좀 답답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네. 만약에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일부 박스권 매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왜냐면 실적이 확인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실체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히 오르면 주셨다가 많이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2차 전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가 있은 전후로 해서 중국 증시가 상당히 또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뭐 이른바 뭐 차이나 엑스odus 이런 현상으로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효과로 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지금 오늘 사실 저도 시장을 좀 보게 되면서 뭐 항생 지수나 뭐 상위 종합을 좀 보게 되면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부침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좋았고요. 또 코스피도 괜찮았던 그런 모습에 약간의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도 좀 봤는데, 사실상 지금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는 뭐 당연 다들 아시는 중국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어떤 부양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들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정말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네. 예,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한 7, 8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개인 투자자도 이런 상황인데 많은 기업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중국 당국에서는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서 뭐 7, 8번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7, 8번 달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IB 이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사실상 중국을 가장 발목 잡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중국 주택 시장의 지속적 하락에 변곡점에 좀 도달했다. 그리고 이번은 단편적 조치랑 좀 다르다. 그리고 경기 부양은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단 2025년 말까지 이런 시장의 안정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평가를 좀 내놨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단기적으로 12월에 부양책을 내놓느냐, 내년 1월에 부양책을 내놓느냐 이렇게보다도 아마 장기간 동안의 U자 형태의 어떤 곡선을 좀 그리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좀 도모하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결국 중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하고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야 가장 최인접국인 우리와도 네,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두 가지 문제가 안고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서서히 소비가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죠. 다시 또 무역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역 협상은 아무래도 더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내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 부양은 이미 중국은 인프라를 까는 부양, 투자 부양을 한번 하고 그걸 아직도 수습을 못한 상황이고요. 부동산 부양도 그 뒤에 한번 했고 그것도 수습을 못한 상황이에요. 네. 부양의 여력, 미래를 끌어당겨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쓰기는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부양을 통해서 한 5% 정도 성장을 맞추는 정도까지만 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대단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나쁜 정도는 저점은 작년 올해 좀 지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두 가지를 패키지로 엮어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뭡니까? 중국이 대외 시장 개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고요. 환율도 풀고요. 환율도 풀고. 위안화 조정 말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야 될지는 뭐 얘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외환시장을 풀어주고 이러면 미국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아주 강하게 그걸 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역 협상을 통해서도 그런 걸 타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중국 한편으로 중국도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인데 네.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경기를 한 방에 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맞물려지면은 중국의 부양의 강도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아주 강할 수 있고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냥 소설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항목에 이 카드가 올라오는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부장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이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비례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되나요? 일단 오늘 입장에서 나타난 부분은 엔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여행주들 네. 주말 사이에 그 문화부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기대감이 일부 아침에 나왔었다가 사실은 아침이 고점이고 오후까지 조조조 밀리긴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면은 조금씩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업종에 속한 그 섹터에 속한 업종들이 주가가 오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히 엔터 업종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완전체가 돌아올 확률이 높고요. 뭐 콘서트란 여러 가지 좀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항마로서 나타내는 부분까지 여전히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는 오늘 최근에 중국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금요일날 좀 깜짝 놀랐는데 개인이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보시면은 그 중국에서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도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러면은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좀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실망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12월 1월 사이에 좀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냐 그대로 가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지난달에 폐지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게 됐죠. 그 다음 이슈가 이제 상법 개정으로 넘어간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계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의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다수당이니까요. 예. 네. 이번 정권 들어서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패턴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다만 민주당도 2년 전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리고 다수당이었는데 통과는 안 시켰습니다. 계속 계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뭘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100% 합의된 건 아니란 거예요.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거고요. 그 합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할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사회 의무에 뭐 주주 비례적 이익을 대변하도록 해라. 네. 명시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어겼을 때 집단소송까지 갈 수 있다면 증시에는 엄청난 큰 태풍이 몰아치게 될 거고요. 그게 안 들어간다면 흐지부지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시장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 입장은 사실 좀 바뀌었죠. 연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래소 장 개장하는 데 가서 기념연설에서 상법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들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첫 정부 입장,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부장님. 똑같은 거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요 투자했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물적 분할을 하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나오고 주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들끼리 의결이 끝난 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가 계속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어려웠었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발언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 정부 입장이 되겠죠. 정부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입장 변화가 일단은 야당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될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거죠. 이게 지금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주주까지 넣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이잖아요. 네. 요것만 들어가면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 소송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한 뭔가 약간 테크니컬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주주의 이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법을 개정하는 게 소위 말해서 증시에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이걸 따져보는 거겠죠. 최근에 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계획. 지금 시가보다 훨씬 아래로 유상증자 계획을 대규모로 내면서 사실 주주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주가가 거기에 바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되면 이런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는 거죠. 지금 가끔 올해 특히 더 시장에서 저도 꽤 오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좀 어이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PCB 회사들도 최근에 그런 부분도 확인한 적이 있고요. 시장에서 왜 그런 걸 싫어하냐면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변동성을 통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입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말씀을 하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일단 좀 결정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위원님께 드린다면 결국 상법 개정이 주가의 득이냐 실이냐 이거를 따져본다면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 주가 상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예. 기업 경영권의 침해를 받게 되면 소위 헤지 펀드들이나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온갖 기업에 관한 경영 관한 이슈들이 난잡하게 뭐 얽히고 설키게 된다. 이건 기업 가치에도 마이너스다. 이런 정반대의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주식에는 득이 맞은 것 같고요. 주가에는 주가에는 득이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랑 주가를 겹쳐보면요.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미국은 시가총액이랑 주가를 겹쳐보면은 그래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유상증자나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어 온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는 1대1 대응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네.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사실 부작용들도 많이 나오겠죠. 뭐 투기, 뭐 헤지펀드 이런 투기 자금들이 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회사 성장에 쓰여야 되는 자금을 일회성 배당 같은 거 부분으로 빼려고 한다던가 네. 뭐 그런 많이 그러면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아진다던가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면서 또 이런 이득을 챙겨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합의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인데 그 과실은 최대한 가져가면서 부작용은 가장 적게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올해 중에 밸류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차피 대기업 집단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금융 같은 부분을 위주로 들고 가고 뭐 지주나 이런 쪽들은 약간은 뭐 그런 트레이딩에 가깝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법개정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바꿔서 대기업 집단과 금융주 같은 부분을 섞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이달 들어서 뭐 증시가 굉장히 부침을 겪었고 큰 폭의 낙폭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여러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밸류 펀드의 실제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자, 연말 장세를 전망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추세가 계속 가야 될 텐데 말이죠, 박 부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흥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나오기를 바라보겠고요. 극도의 저평가 상태인 것만큼 잘 버티시고 일단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은 연말 장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또 있습니다.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우리나라에서 예정돼 있고요. 미국 연준의 FOMC 최신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반등이 반짝 반등일지 추세 전환의 시작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